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첫 시간에 할 텐데 지난주에는 안 했었죠. 지난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들은 계속 제가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 내용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2018년 7월 17일부터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주택임대사업 관련해가지고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조금 짜증나게 바뀐 게 있어요. 조금 짜증나게 바뀐 게 있어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뭐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다. 뭐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분류가 됐었어요.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 임대주택은 뭐냐면 처음부터 임대를 놓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또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임대를 하려고 건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일단 제외하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내가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는 걸 얘기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원래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있었어요. 기업형 임대주택, 중공공 임대주택, 단기 임대주택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을 100채 이상 임대를 하면 기업형, 그러니까 이제 100채 이상 임대를 하면 거의 기업이죠. 예, 그렇게 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뭐 생각 안 하셔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공공 임대주택이 흔히들 아시는 몇 년이죠? 8년. 단기 임대주택이 4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더 뭐랄까요? 좀 짜증나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고요. 그게 완전히 저거랑 동일한 건 아닌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생겼는데 쟤는 뭐냐면 출연기금 기금을 출자받은 것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혹은 토지를 지원받아서 공공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임차인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흔히 접근하는 그런 임대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거는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중공공 임대주택은 이름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바뀌었고요. 단기 임대주택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조금 짜증 나시죠? 네. 아니 그리고 이름을 맞출 거면 이게 장기 일반이면 얘도 단기 일반이라고 하든지 그냥 장기 민간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마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중공공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4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짜리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그 용어가 바뀐 거 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의 많이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거랑 사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서
지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4년짜리, 8년짜리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딴 데 어디 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중공공 단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는 척을 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름 바뀌었어요 이러면 이름 바뀌었어요 이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다 이러면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4년짜리, 8년짜리 이렇게 이름이 좀 이상하게 요상하게 바뀌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주택임대사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그 전까지 제가 했던 내용이 취득세, 뭐 재산세에 대해서도 했고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했고, 요거는 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소득세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 예고편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차익이 많이 나왔는데 양도세로 많이 나가게 되면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양도세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만 할 겁니다. 여기 5개 있죠? 5개 있는데 하나만 할 거고요. 하나만 해도 아마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다짜고짜 제가 뭐 이 임대주택 등록하시면 이렇게 혜택이 있고요, 이렇게 혜택이 있고요, 이런 요건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세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이 혜택이 왜 이렇게 큰 혜택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국가에서는 네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차익이 남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하는가 요거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양도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얼마에 팔았느냐, 그죠? 거기서 취득가액을 빼게 됩니다. 그럼 내가 10억에 팔았고 내가 처음 샀던 가격이 5억이면 그죠? 쉽게 말해서 5억을 벌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5억에서 다시 또 빼는 게 있죠.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뭐 취득세라든지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들었던 비용, 이런 비용은 또 다 빼죠, 우리가. 자, 그래서 영수증 잘 챙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그러면 비로소 양도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금액에 내가 이제 판 금액에서 산 금액 빼고 거기서 다시 필요 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그 양도 차익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할인 혜택을 많이 해줍니다. 정부에서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진 않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 양도 차익에서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그 오래 보유한 만큼 공제를 어느 정도 해준다는 겁니다.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투기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매매가 막 이루어지면은 좀 투기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혜택을 덜 주는 거고 이 사람이 뭐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을 사서 내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그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냥 간단하게 1년에 한 번만 250만 원 빼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25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그 과세 표준에 지금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즉 양도소득세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정부가 양도세, 소득세를 많이 받거나 많이 받고 싶거나 아니면 적게 받고 싶을 때 어느 부분을 조정을 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뭐 대충 이제 감이 오실 텐데 양도 가액을 정부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10억에 팔겠다는데 정부가 야 12억에 팔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10억에 팔고 싶은데 야 그 8억에 팔아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내가 취득가액 5억에 사겠다는데 정부가 야 너 그거 7억에 사 할 수 없죠. 그런 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손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겠죠,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면 양도세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짜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어디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율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흔히 아시겠지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중과를 하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거고, 그죠? 세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있을까요? 자, 기본공제 빼고, 기본공제는 뭐 그냥 250만 원 미미한 거니까 그냥 뺐다고 생각하고,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산출세액 자체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다 계산했는데 야 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다 감면해 줄게,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18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윗줄은 몇 년 보유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년에서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사이 보유를 하면 일반적으로 10% 공제 혜택을 주고요. 4년에서 5년 사이면 12%, 5년에서 6년이면 15%, 6년부터 7년 18% 이렇게 올라가서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를 해줍니다. 즉,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항상 제가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내가 양도 차익이 요만큼 발생하면, 그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 필요 경비 빼고, 그죠? 필요 경비 빼고 그 남은 부분에서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30% 정도는 또 뺀다는 겁니다. 그죠? 필요 경비 빼고 얘 빼고 30% 요건 또 빼고 요만큼이 남죠? 여기서 또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이제 되시죠? 자,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굉장히 크죠?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그것도 정답이고요.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2년 동안 됩니까? 거주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주를 해야 되죠. 비과세 특례 요건을 못 갖춘 1세대 1주택자들이 있겠죠. 자, 그분들은 그냥 오래 보유했을 때 비과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공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꼭 아까 말씀하신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완전 비과세는 안 되지만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공제율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그 내년부터는 더 세분화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칸이 이제 굉장히 세분화돼서 좀 잘게 나눠졌죠. 예. 요거는 이제 확정된 내용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원래는 이제 10년까지 단위로 나눴었는데 더 세분화해서 15년까지 나눴고요. 근데 더 안 좋아졌죠? 한눈에 보기에도 15년 동안 보유를 해야 30%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굉장히 짜게 인정을 해주는 걸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15년 동안 이 3년부터 2%씩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5년까지 보유를 해야 30%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이제 2주택자, 3주택자인 경우에 요거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예외 다른 경우니까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세율. 요거는 저기 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주택만 따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는 또 다르고요. 또 여기에 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분양권 같은 것도 다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일단은 오늘은 주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세율은 이렇게 매겨지고 있고요. 금액에 따라 우리나라 이 소득세는 누진 세율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왔는데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 양도소득세 세율이 붙게 되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바뀐 내용이 있죠? 올해 4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양도하시게 되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2%의 세율이 붙고요. 2주택자는 52%, 3주택 이상은 62%의 세율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년 미만, 1년 미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유한 기간이 1년이 안 된다. 그러면 1년이 안 된다고 하면 세율은 단일 세율입니다. 40%가 붙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한번 내볼까요? 만약에 이런 수도 있잖아요. 내가 1년 넘게 안 가지고 있었어요. 1년이 안 됐어요. 매수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그러면 40%가 붙겠죠. 그죠? 근데 40%가 붙었는데 그게 이렇게 60% 붙은 것보다 더 양도세가 쌀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둘 중에 비교해서 비싼 걸로 냅니다. 네, 정부가 바보는 아니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건 1년 미만, 그러니까 단기에 사고 팔고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데 그렇게 한 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보다 더 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비싼 걸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4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달라진 내용이 이거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요. 10%, 20%. 그죠?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그 2주택, 3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앞으로 이제 15년에 30%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얼마나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뭐 얼마나 비싸졌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귀찮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제가 계산을 지금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제일 위에 줄을 보세요. 자, 15년 동안 보유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보유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건데, 자, 일단 15년 동안 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1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처음 15년 전에 살 때는 5억에 산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필요 경비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자, 양도 차익을 일단 계산을 해야겠죠? 자, 양도 차익은 10억에서 5억을 빼고, 그죠? 거기서 다시 필요 경비를 2천만 원을 뺐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4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4억 8천만 원이, 일단 요 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양도 차익이 4억 8천만 원이 나왔고, 자, 거기서 제가 다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15년 동안 내가 보유를 했으니까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30%. 나는 참고로 1주택자는 아닙니다. 2주택 이상이라고 하고, 2주택 이상이라고 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즉, 자, 그래서 그냥 일반 세율에 따라서 매겨지는 건데,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는 거죠.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안 되니까, 그죠? 조정 대상 지역 내도 아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얼마 받느냐? 30%. 아까 15년, 10년이면 30%죠, 지금은. 내년부터는 15년 보유에 30%고, 30% 계산을 하니까 1억 4,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빼니까 3억 3,600만 원이 되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은 250만 원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3억 3,350만 원이 나왔고요. 거기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세율은 이제 3억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요건 아니네요. 요거네요. 그죠? 3억 원보단 높고 5억 원보단 낮으니까 40% 세율이 붙고, 거기에 누진공제 2,54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 40% 빼기 2,540만 원을 하니까 세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억 800만 원 정도 나왔네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저 첫 줄은 이거죠.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고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뭐 4억 8천 정도 내가 차익이 생겼는데 1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뭐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4월 1일 이후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내가 2주택자라고 하면 똑같이 양도 차익은 4억 8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습니까? 없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니까 없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그대로 4억 8천입니다. 250만 원밖에 못 뺍니다. 4억 7,75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이 2주택자는 중과가 되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10% 중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5억 원 사이이기 때문에 원래는 40%가 붙어야 되는데 중과가 돼서 50%가 붙는 겁니다. 50% 붙고 2,540만 원을 빼니까 세금이 2억 1,335만 원이 나왔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중과가 또 10% 붙죠? 또 10% 붙어서 똑같이 계산이 되고 60%에 2,540을 빼니까 2억 6,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충격적인 결과인가 보네요.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 예.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뭐 그렇게 나는 한평생 바르게 살아왔고 돈도 열심히 벌었고 내가 집에서 거주하려고 15년 전에 돈 열심히 모아서 5억의 아파트 사가지고 한 15년 지나서 10억에 팔았는데 내가 주택이 좀 많기로써니 반이 넘게 세금을 내라니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지만 뭐 방법이 있겠으면 내라면 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쨌든 물론 이런 정책이 영원하지는 않죠. 그죠? 이제 또 정권에 따라서 또 정책은 바뀌게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현재는 이런 좀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걸 미리 계산해 보신 분들은 4월 전에 이제 정리를 많이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3월까지는 엄청 많았지만 4월부터는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팔고 싶어도 세금이 아까워서 팔기가 무서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자,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또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딜레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럼 내가 돈을 그냥 현금을 싸들고 있자니 뭐 은행에 돈 넣어놓는다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투자는 해야겠고, 투자를 해서 집을 사면 다주택자가 되고, 다주택자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겠죠.